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돈, 그리고 부의 마인드셋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크리에이터 엘스 센세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달라. 학창시절에 시험만 보면 전교 1등 하던 친구. 나는 남들과는 달라.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스타트업 대박낸 젊은 대표. 나는 특별해. 이런 생각, 개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도, 특히 역사 속 위대한 제국들은 모두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었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닦은 길이 영원할 거라 믿었고,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 이 거대한 제국은 비대는 한계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절제 없이 빚을 낸 모든 강대국은 예외 없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경제적 지혜의 축복을 받아 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무려 3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화로 바꾸면 약 5경 원. 네, 조 단위 다음이 경입니다. 상상조차 안 되는 숫자죠. 더 무서운 건 이 빚이 미국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 해에 내는 이자 비용만으로도 국방 예산을 초과해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월급은 300만 원인데 카드 이자만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질문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거품 대체 언제 터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미국의 부채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이자 동시에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재정 위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해야 합니다. 도구로서의 빚과 함정으로서의 빚 말이죠. 현명하게 사용하면 빚은 국가를 건설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고 교육에 투자하고 혁신을 이끌죠. 하지만 성장을 위해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성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이 유용한 도구는 스스로를 겨누는 무기가 됩니다. 미국도 한때는 빚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졌지만 그 돈으로 세계 최강의 산업 강국을 건설했죠. 전쟁이 끝나고 그 생산력으로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이건 성공적인 투자였죠.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그 재정 규율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국가부채는 1조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 이 빚은 3배로 불어났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그 성장으로 세금이 더 거쳐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리는 이 약속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 정책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빚만 늘렸죠. 물론 90년대 후반 클린턴 행정부 시절 IT붐 덕분에 잠시 예산 균형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빚의 수문은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대규모 감세, 2008년 금융위기 구제금융, 그리고 팬데믹 경기 부양책까지 모든 위기는 더 많은 빚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빚내는 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낡은 유물이 되어버렸죠. 진짜 문제는 바로 이자입니다. 빚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2024년
미국은 이자 비용으로만 거의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건 국방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만약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자 비용은 곧 1조 달러를 넘어설 겁니다. 결과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빚이 늘어날수록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상황. 경제학자들은 이걸 부채의 소용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카드 돌려막기의 국가 버전이죠. 역사는 이걸 몰락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화,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왕정은 전쟁과 왕실의 사치를 위해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결국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이자 갚는 데 쓰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20세기,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 제국도 비슷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의 부채는 GDP의 250%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파운드화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었고 대영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120% 수준입니다. 아직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전쟁 후의 영국처럼 팔아치울 식민지조차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만들어낸 통제 가능하다는 환상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준비통화, 즉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빚을 져도 자기들이 찍어내는 돈으로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무한 신용카드를 가진 셈이죠.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무역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보관하고 운용하기 위해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신뢰하는 한 이 위험한 게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건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을 통해 달러는 금과 교환될 수 있는, 즉 금처럼 안전한 화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비용으로 금고가 비어가자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이 순간부터 달러는 오직 미국 정부에 대한 믿음에만 의존하는 순수한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모든 명목 화폐 시스템은 결국 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로마의 수는 동전 데나리우스는 결국 청동으로 바뀌었고 프랑스 혁명 정부의 아시냐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은 돈을 무한정 찍어내다 초인플레이션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학은 언제나 정답을 알고 있죠. 미국은 현재 전시가 아닌 평화로운 경제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쓰는 돈 1달러 중 25센트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인은 구조적입니다. 고령화 인구, 치솟는 의료비와 국방비, 그리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금 수입. 정치인들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 혜택을 약속한 뒤 그 차액을 빚으로 메웁니다. 이런 방식은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국가의 100년 대계는 잃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부채의 대부분은 미국 스스로에게 진 빚이라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부채의 약 4분의 1은 외국 투자자들이, 또 다른 4분의 1은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국채를 산다는 건 그냥 달러를 찍어서 정부에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불리는 사실상의 화폐 발행이죠. 이 시스템은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그 환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즉 높은 물가 상승과 낮은 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으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도 박살났습니다. 그때는 국가 부채 수준이 감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똑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는 파산할 겁니다. 기준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를 겁니다.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를 좀먹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채무 불이행보다는 조용한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찍어 빚의 가치와 국민의 저축을 동시에 침식시키는 거죠. 이것은 중산층이 구매력 상실이라는 형태로 지불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자 소프트 디폴트입니다. 역사는 세 가지 출구를 제시합니다. 개혁, 채무 불이행 또는 인플레이션. 개혁은 지출 삭감과 증세를 의미하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채무 불이행은 하룻밤 사이에 국가 신뢰를 파괴할 겁니다. 결국 남는 건 인플레이션, 제국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서서히 쇠락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부채 거품은 한 번에 터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댐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죠. 수년간 수위는 계속 올라가는데 정치인들은 괜찮다고만 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괜찮지 않은 날이 오는 거죠. 오늘날 채권 수익률부터 신용등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표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스템은 계속 굴러갑니다. 아직 붕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월스트리트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지만 역사학자들은 현실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 8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정치적 기능장애와 지속 불가능한 부채 경로를 이유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역사상 단 두 번째 있는 일이었죠. 같은 해 미국 의회는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해 디폴트 직전까지 갔습니다. 1960년 이후 78번이나 올렸던 한도를 두고 말이죠. 매번 더 많은 지출로 끝나는 정치쇼에 불과하지만 어느 날 관객들이 더 이상 박수를 쳐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부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미국 국채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대출의 담보물 역할을 합니다. 이 담보물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시장의 유동성은 증발합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공포가 시장을 덮쳤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시장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연준은 붕괴를 막기 위해 1조 달러가 넘는 채권을 사들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진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연준은 더 이상 경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최종 구매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채권 매입을 멈추면 금리가 폭등하고 계속 매입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습니다. 깔끔한 출구는 없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만약 전 세계가 달러를 믿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간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무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적자가 늘고 신뢰가 약해지면서 그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까운 동맹국들조차 금, 원자재, 그리고 다른 통화로 자산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달러의 왕좌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함께라면 그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미국은 가장 큰 특권, 즉 아무런 대가 없이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야기도 역사는 이미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은 파운드화라는 기축통화로 똑같은 이점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과 막대한 빚더미 끝에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 파운드화는 달러에게 왕관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전환은 점진적이었지만 필연적이었습니다. 신뢰의 축이 이동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똑같은 패턴이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번엔 달러의 차례일 뿐입니다. 미국의 부채 위기는 자초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복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 감세, 복지 확대, 그리고 끝없는 지출이라는 선택을 통해 빚의 바다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양당은 서로를 비난하지만 둘 다 빚을 늘리는 데는 한마음입니다. 2030년이 되면 이자 비용만으로 국방, 인프라, 교육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를 합친 것보다 카드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예산 관리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제 고통 없는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유지하여 저축의 가치를 조용히 훔치는 금융억압,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올리는 긴축 재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디폴트인 노골적인 인플레이션. 이 중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은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화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붕괴는 시장을 덮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제도를 불신하고 부자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며 기업들은 매일같이 가격을 올립니다. 중산층은 저축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버려집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1923년의 바이마르 공화국, 1989년의 아르헨티나, 2008년의 짐바브웨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나라는 달라도 수학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설마 그 지경까지 가겠냐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45년의 영국도 전성기의 로마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국은 정복당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과신하고 장기적인 규율 대신 단기적인 안락함을 선택할 때 무너집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 통화가 붕괴할 때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살아남는 경우는 드물다고, 혼돈은 통제를 낳고 인플레이션은 분열을 부추깁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죽으면 사람들은 자유를 팔아 질서를 사려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부활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위기 이후 미국은 은행 시스템을 재건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브레턴우즈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위기 이후 지도자들은 고통스러운 조치를 통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붕괴는 정직하게 마주한다면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추락하기 전에 스스로의 중독을 직시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과 절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결국 빚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일을 위해 벌기보다 오늘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정부는 그들이 섬기는 국민을 비출 뿐입니다. 거품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터집니다. 위험은 단순히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값을 치르겠지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자신의 몫을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역사는 한 국가가 과거에 얼마나 부유하고 강력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나라가 빛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규율 위에 세워졌는지만을 물을 것입니다.